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베나TV 베나 학당에서는 참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제 위협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쟁, 선제 공격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제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그 땅에서 살아본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더욱더 심각하게 마음에 와닿고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나 읽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런다고 이제 어떤 정치학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나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여서 오늘 우리 성혜 씨랑 우리 또 선배님이랑 또 한번 모였고, 그래서 오늘 어렵게도 우리 김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인사 좀 예. 선생님이랑 같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겸손하셔서 또 자기 소개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읽어 너무 길어서. 국가보훈처 나라 사랑 강사이시면서 탈북이로 대한민국 미용강사이시면서 통일준비 미용강사협회 회장이십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2000여 회의 강연을 진행하셨고, 예, 채널A, 연합뉴스 아침마당, 라디오에 출연에 이어 현재는 또 그 바쁘신 서구에서도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예, 네, 선생님 오늘 우리는 주제를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주변 정세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은 제가 보니 북한에서도 또 군단의 사령부에 또 군관으로 계셨고 누구보다도 현재의 군사적 이런 위협 상태나 군사 상황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그 주제를 보면은 제가 딱 그쪽 전문가처럼 이렇게 내가 사실은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뭐 군복무한 거는 뭐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라고 또 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이 아니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보게 됐고 주변에 그 안보 상황이라던가 우리하고 그 갖고 있는 딜레마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없이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또 지금 상황이 주변의 상황이 우리한테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제가 저한테 지금 온 것 같은데 저 오늘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문 국제 정치를 배우거나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탈북자가 봤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있는 세 가지 체제를 다 살아본 증인자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는 그런 말로 청중들한테 설명을 생각과는 다른 접근법이 오늘 나온 재미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쪽 보지 마시고 우리도 좀 보면서 선생님 한 분이
예.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네네. 배나TV가 자꾸 질문을 취합하고 있는데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의 주변 정세와 북한의 위협이잖아요. 네. 근데 왜 주제에 북한을 위협이 있다라고 못 박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해하시니까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청중들이나 대한민국에 계시는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위협은 있는 거죠. 예, 위협이 있죠. 왜 있냐면은 우리 분단되어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북한하고 맞대어서 살아오면서 모든 걸 봤을 때 북한이 그런 역사나 그 행위들을 봤을 때 우리한테 다 나쁜 일만 했잖아. 그냥 족국같이 놀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화합해야 되고 품어 안아야 될 우리 대상이고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 국가 안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한테 계속 위협적으로 했고 그런 행위를 했고 역사상 모든 국제적으로 증거들 보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모든 거를 노리고 한 것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보면은 우리는 안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우리한테 적국이에요, 지금. 적국이에요. 근데 적국이 핵을 가졌다? 우리는 핵이 없다? 이것만 봐도 우리한테 위협인 거예요. 우리 파트너가, 우리는 없는데 얘네도 갖고 있다? 여고 지금 계속 승승장구해서 저는 핵무기 체제 완성 단계까지 갔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제가 군복무했던 경험, 거기서 정치지도원으로서 맨날 그 내려온 자료들 갖고 우리 장병들한테 주입을 썼던 세뇌 교육들, 지금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북한이 하는 행위들, 그때 지금 다 생각해서 봤을 때 북한은 핵을 가지는 원인도 저렇게 도발하는 것도 딱 목적이 하나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뭐냐? 핵을 가지는 원인도 남한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일하고 싶은 거지. 남한을 괴롭히고 싶은 거지. 그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뭐 겨냥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미국을 왜 겨냥하겠어요? 우리한테 있는 남한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센 놈이 와 있는데 저걸 빼고 우리끼리 좀 하면은 붙을 것 같은데 계속 도와주고 동맹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걸 어떻게 협박해서 빼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핵을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행위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군에 있을 때 그렇게 장병들한테 또 교육을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대에 사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우리 그 사람들한테 핵이 있는 한, 통일이 되지 않은 한 우리는 북한하고는 안보적으로 늘 위협적인 대상이다. 적이다. 북한은 적이다. 그럼 이제 참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군의 철수를 강요하기 위한 그렇죠. 해서 핵을 개발했다. 그럼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제가 97년도 전역을 했는데요.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서 그리고 그때가 선군 정치가 제일 예. 피크를 찍을 때죠. 예, 또 저희 가정이 또 선군 정치를 하는데 또 그 그래요? 불씨를 뒤집어준 그런 가정이라 그 선군 정치를 하는 그 기간에 저는 군복무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랬어요.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만 철수하면은 전쟁을 3시간 동안에 끝낸다. 응. 그리고 한라산에 공화국 깃발을 꽂아놓고 아름다운 다도의 기슭에다 최고 사령관을 모시고 통일 퍼레이드 열병식을 하는 거다. 이게 그때 당시 내가 종훈장교로서 맨날 우리 그 북한 군인들한테 주입되고 사기 주고 우리 이긴다는 그걸 줬던 그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미군만 철수하면 욕을 항상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통일을 주장하는 것도 미군하고는 대상이 안 돼. 무서우니까. 자기네도 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남한에서 미군이 없는, 미군과 전쟁을 안 하는 남한과 그냥 1대1로 맞짱 떴을 때 자기네는 3시간 안에 한라산에다 깃발 꽂고 다도에서 퍼레이드 한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같은 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016년 작년을 보면서 네. 북한이 이제는 핵은 포기 안 한다는 완전한다는 그 생각을 굳혔어요. 내 스스로. 왜 굳혔냐면은 우리 저기 그 김일국 씨도 알겠지만 이제 그 국가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니까 알 거잖아요. 북한이 54년도부터 인민군의 핵방위과를 설치하면서 핵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왔단 말이죠. 그때는 시작은 어땠든 간에 뭐 구소련이 있어서 뭐 방조가 쉬워서 그렇죠. 뭐 어쨌든지 간에. 그 관계 안 하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지금 6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핵에 대한 것만. 그런데 2016년이 북한한테는 김정은은 대단히 기쁜 해였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냐? 그동안에 실험하고 연구해오던 핵무기 체계들이 하나하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대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작년 6월 22일에 발사한 무수단 중장거리 화성이라는 미사일 발사는 4,000km 가는 괌까지 육지에서 사정거리 들어가는 미사일 발사 성공하고 두 달 있다가 또 발사한 게 SLBM 또 성공시키잖아요. 잠수함 탄도 미사일. 이거는 바다 밑에서 귀신처럼 싣고 다니면서 빵빵 쏘는 레다도 안 걸리는 진짜 일본 코페까지 와서도 얼마든지 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정거리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핵실험 작년에 2번 했죠. 국제사회다가 2번 했는데도 뭐 하면서 그렇게 북한을 죽일 것처럼 해도 북한을 그렇게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북한이 뭐 죽어가는 그런 건 안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2016년에 북한은 2번의 큰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핵이랑은 그렇잖아요. 갖고 있어서만 그 필요 없어요. 있는 핵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날아다갈 수 있는 운반 수단이 결합이 돼야 이게 핵 보유국이고 이게 무서운 거지. 근데 북한이 그동안 핵을 갖고 있으면서 지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날아다갈 수 있는 거 계속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남은 거는 장거리만 남았잖아. 선생님의 이제 어떻게 말씀은 포기하냐. 운반 수단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은 핵 포기의 의사는 이제 하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성공한대요 지금. 선생님, 이제 우리는 지금 다루는 주제가 위협입니다. 북한의 위협. 그렇다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위협을 할까요? 그럼 그 위협 자체가 협상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저 핵을 대한민국에다 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까처럼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핵도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걸 생각하는 쉽게 나라고. 먹겠다. 기본 이 핵은 남한을 지들이 원하는 데 가지기 위해서 만든 도구잖아. 미국을 쫓아내보내는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예요. 지들이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놓고 협박용으로 국제사회를 흔들고 미국을 분주하게 만들고 이럴 가능성이 더 심해 보이지. 우둔하게 그걸 갖다 쏜다? 쏘면은 그죠? 뭐 그건 맞는 말이죠. 핵이라는 건 어차피 핵 균형론이니까요. 그런 측면보다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정치 사업을 했잖아요. 네. 자 3시간 만에 한국 점령하고 뭐 한라산에 뭐 깃발을 광화국 꽂고. 깃발 꼽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저는 그랬죠. 아 그랬어요? 저는 그랬죠. 우리 김일국 씨는 음. 내 이후에 이제 군복무하고 내 이후에 북한 사회 이제 북한이 이제 모든 게 이제 인민들로부터 이제 이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 기울어져 가는 걸 실망하고 인민이 움직여서 사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좀 의아할지 몰라도 제가 있을 때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까지 저는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저는 이제 97년도 왔으니까 97년도. 그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뭘 보고 믿으셨어요? 왜 믿었냐면은 예. 그때는 이제 김일성이 딱 죽고 나서 성군 정치하면서 김정일이 다 가졌잖아. 그냥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고 내가 입대해서부터 아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고 조선인민군 정치지도 내가 열리고 아주 우리 군은 그때 막 또 군대 다 굶어 죽어도 군대만은 막 한다. 성군 정치를 한다 하기 때문에 군대가 그때는 막 사기 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이런 강연제강이 내려와서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못 죽인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북한의 그 지금 군에서는 15년부터 95년부터 97년 8년까지 영양실조 가장 많이 나올 때거든요. 네, 많았죠. 그런데 그 영양실조인 상태로 북한을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다도해까지 꽂는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퀘스천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솔직히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영양실조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 북한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양실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집에서 통보도 안 했거든요. 말 맞아요. 그대로. 예. 나는 군에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나는 이제 그 저번 이제 우리 배나 TV에서 나와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주 좋은 데서 군복무 했잖아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앞지대 저기 2군단, 5군단 쪽에는 영양실조도 많이 나고 막 굶주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줄 원래 제가 군대 나가기 전부터 군대들이 훔치고 하는 거는 뭐 오빠들 통해서 다 들었으니까 뭐 흔히 배고파서 그때도. 그 밥도 안 돼. 그때 배급 줬는데도 그 밥 가지고 모자라니까 군대들이 훔쳐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전역하고 군복을 벗고 딱 사회 나왔을 때 내가 그때 나는 본 거죠. 그리고 나는 전문 정치 지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들었어도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내 스스로 늘 방어를 한 거예요. 아니겠지. 나라가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제 이해 왜 그러냐면 제가 98년도에 전방에 갔을 때 그러니까 부대가 120명 중대인데 반 이상은 그 영양실조라든가 병원에 그 솔직히 부대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중대에서 60명, 50%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또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사관 출신들, 그러니까 그 소대에 말하면은 뭐 30명 중에 10명 정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그때 당시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거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100점 100패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예, 그 그때 당시에. 90년대 선군 정치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버스 타면 군대들이 돈을 안 내.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타. 그러면서 버스 차장들이 돈 내라고 이제 장거리 버스 타면 이렇게 하면 야 선군 정치인데 뭐 우리 맞아요. 선군 정치인데 군대가 뭔 돈을 내냐고 뭐 그게 솔직히 나는 소학교 때 제일 충격적인 기억으로 저는 항상 남아있고 결론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제 한국을 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 어느 병사도 자기 뭐 무기라든가 이런 뭐 현대적 무기나 그거의 전술이라든가 이거 봐서가 아니라 그냥 세뇌교육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그냥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근데 대한민국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북한 군대가 누구도 몰라. 그렇지. 근데 거기까만 알고 있어. 거기까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 딱 보니까 그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정말 거항하게 그런 맨날 그냥 교시 전달하고 맨날 뭐 이랬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마디만 더 보태면 수령님대 쪽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나 아직도 그 애온기 그대로 있어. 반드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적 통일이 주동적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맞을 수 있다. 이 김정일이 그때 성군 시대에 준 교시거든요. 우리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총대 들고 그게 지켜야 되는 조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진짜 군부대 강리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기 체계 자체가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진짜 내 딱 겪은 이야기만 하는데 북한은 그 여자들이 흔히 쏘는 사신고사총 있잖아요. 해안가다 놓고 비행기 올라오는 거 뚫는단 말이에요. 몇 밀이지? 응. 14.6mm니까 그거 되잖아요. 이 사신고사총 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 이거 가지고 비행기 올라오면은 그 조준하는 사람이 딱 가운데 앉아서 올라오면 떨구면 조준해. 고도 얼마, 방위각 얼마, 뭐 조준. 그러면 뒤에서 장탄 쏠 준비가 됐다 하면은 거리 얼마 쏘겠다. 야 조준수가 딱 조준하면은 그 지하는 그 분대장이 한문이 포 한문이 한 개 분대가 갖고 있으니까 분대장이 그럼 사격 준비잖아. 그럼 장탄수가 장탄해. 장탄하는데 장탄하면 뒤에서 장탄. 그 한 대를 비행기 올라오는 거 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내가 생각해도 한 3, 4분이 돼. 조준하고 장탄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 오니까 나는 실제 여기서 부딪히다 왔잖아. 난 그런 포 가지고 비행기 떨구겠다 이러다 왔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제 남편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아들이 지금 수방사에서 중사로 있는데 얘가 전문 펄을 정비하는 기술을 가진 부사관이에요. 얘가 일하러 다니는 게 뭘 갖고 다니냐면은 그 우리 영화서 보면 조폭들이 그 아편 그 마약 바꿀 때 달러를 가 뜯는 그 저기 요만한 그 007 가방. 그 해병대 들고 다니는 가방 이것만 들고 다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거 보다가 아들 그게 뭐야? 군인이 왜 그딴 거 들고 다녀? 내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이거 퍼 정비하는 노트북이에요. 뭐라고? 노트북 가지고 퍼 정비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이거 가지고 가서 딱 여놓고 무기가 어디 고장나가 얘 가지고 다 찾아내는데 우리 아들 K라인 뭐 이런 퍼들 지금 신형 우리 그 퍼들 갖다 정비하는 애 그 소리 듣고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선 장탄하고 아직 50년대 그 구닥다리 그 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계를 갖고 가지면 정비하고 뭐 고장난 거 이러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으로 오신 다음에 그 사신고사청들로는 다 이제는 더 이상 비행기를 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더 내렸어. 해안으로 내려다가 해안에서 상륙하는 상륙종을 쏘라고 다 내려왔어요. 맞아. 예. 2002년, 2003년도에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무기 체계들이 보면은 이제 저기 우리 함대 강에 갔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해군력 북한이 지들이 뭐 잠수함이 있다고 까부는데 그게 북한한테는 우리한테는 비대칭 저기 전력이긴 하지만은 배도 있잖아요. 북한은 프리기시라고 1,500톤급 배가 2대밖에 없잖아. 2대밖에 없어. 그것도 다 70년대에 만든 배들이라 뭐 싸가서 뭐 물이 새면 거기다 또 용접하고 붙이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세종대왕함, 독도함 이런 1,500톤급 이상 되는 이런 그런 배들이 정말 삼전 비행장에서 올라오는 비행기를 조준할 수 있는 포로 다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항공도 말할 수도 없고 북한은 원래 전쟁 때부터 항공에 대해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항공 전력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게 비교가 안 돼. 충격을 받으신 거야. 깨달으신 거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저도 충격. 최근에 기사를 읽었던 게 생각나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 미국 견제하는 것도 있고 뭐 있겠지만 협상용이다.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맞아요. 있는 게 하도 핵을 제외한 모든 무기는 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발을 하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신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핵에만 집중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적인 네, 그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은 원인 한 5가지가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늘어놓으면은 근데 그게 다 맞아. 다 맞는데 저는 한마디로 딱 그냥 요약하면 복잡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원인은 전쟁이 없이 대한민국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흡수하는 기교에서 가지는 거다. 있는 핵을 가지고 이 남한을 다 때려 부수고 잿더미가 된 다음에 흡수하겠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가지는 방법. 아, 그 말씀은 지금 핵을 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야 미국 내보내고 야 우리 핵이 있으니까 까불지 전쟁할까 마라. 항복할까 다 아니면 항복해. 한국이 항복할 거다. 아, 그건 거의 유치원 논리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언젠가 저도 이제 이충근 박사님 그 본초 와서 강의할 때 들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던가 이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그거다잖아. 핵 가진 놈하고 핵 가지지 않는 놈 둘이 싸움한다면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핵을 만들던가 하나는 항복을 하던가. 근데 이런 원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각자들이 이른다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저는 대한민국 요 가까운 사정거리 같은 거는 지네들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겠다는 걸 하는 걸 봐서는 얼마든지 만약 미군이 뭐 철수한다 이러면은 핵 가지고 야 언제까지 우리 평화협정으로 돌고자. 평화협정 돌고면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평화협정 돌고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평화협정 돌고자. 그리고 너네 언제까지 이 준비 안 하겠으면 우리 울진에 한 발 보낼게. 용산에 한 발, 계룡대 하나 보낸다. 뭐 이런다. 막 이런 협박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북한처럼 일심단계는 뭉친 사회도 아니고 중국 떼놈들처럼 지금 막 사드 막 이렇게 뭉친 사회도 아니고 그냥 찌뿔내뿔 된 사회인데 그때 그 여론이
네, 죽느냐 사느냐. 그거는 이제 요쯤에 제가 한번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선생님도 많은 고민과 또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셨을 건데 혹시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포기한 방법은 난 찾지 못하겠어요. 예, 나는 예. 안 포기한다고 저는 내가 딱 그냥 아까 말했기 그 질문, 때문에. 예, 여기까지 질문의 성공했는데 왜 포기해? 질문의 연장이었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솔직히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선생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셨을 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뭐 자신심을 가졌던 것이 대한민국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럼 그렇게 북한 저희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야 전투부대의 절반 이상이 싸울 수 없는 용량 실조 환자인데 그건 다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우리한테는 위협으로 현재 다가오는가? 그 병력이 무슨 우리보다 북한은 군 사력이 계속 증강하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이제 120만에서 128만으로 증강했잖아요. 병력이 증강했지만은 그게 다 영양실조다. 싸워야 되는 전투력을 잃은 군대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핵을 가지고 있잖아. 핵 때문이다. 응,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핵을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는 국제적으로 지금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집에서는 막 욕을 하지만 이 다 보는 데니까 진짜 욕은 나와던데 못 하겠는데 김정은은 가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김정은을 봤을 때 저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판을 할 수 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야 충동에 뭐 이래서 다 갈겨라. 결국은 그게 무서운 거야 우리는. 결국은 북한의 위협은 군사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핵코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위협인 거다. 그 말씀이에요. 명령 하나에 움직이는 나라잖아. 그 나라는. 근데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 지도자가 그냥 이 핀이 나가가지고 오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한반도는 그동안에 이뤘던 전치물들이 다 재앙 속에 갈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봤을 때 위협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위협에서 우리가 극복해서 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스포츠에 다운됐어요.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드시고. 힘든데 제가 우리 사회 지금 일원으로 살고 보니까 내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북한하고 우리가 파트너인데 우리가 정말 라이벌인데 대상인데 실제 우리는 이 안에서 딴 문제 가지고 신경 쓰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왜 미국이란 동맹이 있으니까 그걸 막 그러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렇게 좀 평안하게 딴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여태껏 대한민국 역사상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세계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한미 동맹이었다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었고 그렇죠. 든든했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라도 통일의 주체는 우리다. 통일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멀쩡히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난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는 사강들이 보면은 우리를 엄청 우습게 볼 것 같아. 사람 쳐도 내가 한국이라면은 이 세 사람이 나를 다 우습게 볼 것 같아. 왜? 우리가 국제사회에 지금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이런 모습들이 난 내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은 한 목소리 못 내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안보의식, 북한의 위협, 북한이 가진 핵에 대한 안보의식이 좀 미약한 것 같다고 말씀이신가요? 바빠 안 하잖아. 바빠 안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봐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위험 1순위에 있는 나라 여기는 유일한 분단 국가고 세상에서 제일 악질인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대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구상에서 일어난다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이지 아주 큰 열강들하고 붙는 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맨날 저렇게 쏴대고 위협하고 뭐 무슨 대낮에 나라 막 영토에다 포탄 막 쏴도 그거 가지고 별로 반응 안 하고 그냥 목소리 한 목소리 막 못 내고 항의도 못 들이대고 난 이런 거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나
다른 나라가 봤을 때도 근데 북한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겠냐. 전 남조선. 그러니까 제가 군대 때 맨날 강의를 했던 게 남조선 계래군 새끼들은 다 바보들이야. 겁쟁이들이야. 미국만 빠져봐. 저것들이 우리하고 싸우니? 못 싸운다. 고생도 못 해본 새끼들이 고생한 일을 어떻게 이기냐? 삑 처리해야 될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어떤 생각 드냐면, 그러니까 나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 니들이 군무 서는 거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편히 자라고 군무 선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군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방력이 저는 40조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방력,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되게 영향력은 있다. 왜냐면 이게 1년 8개월 뭐 짧긴 해도 그동안에 훈련하는 거는 되게 스파르타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스파르타 교육. 왜냐면 왜 그러냐면 대학생 정도에서는 조직 규율 생활 못 해봤거든요. 어느 순간 용사 훈련소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들이 액션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저는 전혀 이렇게 뭐랄까 믿을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8년 동안 군부대 네네. 강의 다녀봤기 때문에 21개월 군복무 하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은 군복을 머리 깎고 군복 딱 입는 순간에 얘들이 다 그런 정신 다 있어. 그렇죠. 다 있어. 전역할 때까지. 이번에 왜냐면 북한에서 핵 쐈을 때 병장들이 자기 그거를 반납 연장 넘기는 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특히 대한민국 병장 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자기 그 전역을 미룬다는 건 이거는 거의 뭐 까무라칠 정도인데 그거를 그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미루는 거 보면서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교육받은 것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 나태하진 않구나 그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제 네네. 선생님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북한의 정보는 그거는 국방부가 군대가 할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북한이 이제 정보가 핵을 쐈다고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그 미사일이 어느 기종인지 실제 몇 킬로 비행하는 건지 정보를 확인하기까지는 아마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혹은 그 도발이 실질적인 도발인지 혹은 어떤 자가당착에 빠진 도발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도발 결국 그 군사적 자체의 우위에 대해서 믿질 않아. 그리고 그 핵, 미사일 정보 자체가 우리가 확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좀 더 우리가 빨리 인지해보는 것도 나는 좋은 측면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을 봤을 때는 나도 군에 가면은 사기나 목함질에 작년에 났을 때도 그 부대 강의 갔다 보면 애들이 막 열이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10년 군복무하는 게 아니고 21개월 하잖아요. 21개월 마치고 군복 벗고 딱 나와서 민방위 딱 와서 앉아있는 게 다른 거야. 왜? 이 사회가 군은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의지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군복을 딱 벗고 사회에 나오니까 이제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막 만성으로 막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국민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내가 이제 오늘이 오전에 군부대 가서 강의를 했어. 막 애들한테 막 이러고 사기 나서 했어. 오후에 이제 민방위 강의장으로 가요. 여기는 딴 나라요. 근데 걔들이 다 군복을 입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성인 씨가 꼭 시청자 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맞는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위협은 핵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병력에 대해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근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대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거는 수뇌부와 기술의 싸움이지 병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민 개개인이 안보 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안보 의식은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러면 또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병력 이런 거보다는 저는 뭐 군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온전히 기술 싸움이고 수뇌부의 싸움이다. 수뇌부 정신과 그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씨가 명언을 날려주시니까 저는 이제- 국민은 강하다. 하지만 예 그걸 이끄는 힘은 예 수뇌부에 있다. 아 이러니까 또 북한 독재 체제처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성들의 그런 어떤 결단력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기술이 이쯤에서 혹시 주변 정세에 대해서 선생님 보고 계시는 그 안목을 한번 우리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네, 중국, 다 알잖아요. 일본, 응. 미국 얘기. 대한민국은 저 학교 때부터 배워져서 다 알아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데 있고 우리 주변에는 다 잘 사는 나라 다 그냥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막 손꼽히는 나라들만 있고 여기서 지금 세계 1등하고 2등이 와서 자꾸만 싸움하는 동네에 있고 이래서 아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4대의 열강들 보면은 우리한테 실제 우리 전략적으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그 4개 중에 나는 미국 하나밖에 없는 걸로 보이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중국은 이제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나는 정말 중국에서 10년 살았지만은 중국이란 나라가 저러면 안 돼. 중국은 10년 동안 제가 우리 남편하고 기술자들만 키워놓은 것만 해도 한 700명이 돼. 그러니까 제가 중국 금방 들어왔을 때 그 중국은 아주 못 사는 동네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가면은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그게 다 한국 사람들로서 그게 발전이 된 거예요. 기술을 주고 일을 배워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더 가서 그 부흥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래서 나는 한중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우리의 무역 파트너기도 하고 중국도 우리한테서 기술이나 이런 거 배워가는 단계고 아직도 중국은 배워가는 그런 나라잖아. 아직 선진국이라 말할 수는 없잖아. 아직도 완성되지 못해 뭐가 자꾸만 잘하는 성장 단계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략적으로 아주 나는 동반자인 줄 알았지. 근데 이번에 사드 문제 보니까 이건 아주 웃기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서 이제 제일 나잘한 방법을 쓰는 국가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덩치 큰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우리하고 전략적 동반자인 것처럼 2015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열병식 주족단에 가 있는 거 보고 우리 좀 한중 관계가 엄청 이게 돈독한 사이로 되겠구나 이러면서 엄청 믿었는데 사드 문제가 터지니까 넣는 걸 보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전략적 동반자 절대 아니다. 우린 그런가 하고 있은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중국이 이렇죠. 근데 사실은 일본은 우리 편이잖아. 한미일 우리 쪽이잖아. 저쪽이 중국 저기 중국, 러시아. 북, 붙으면 우리는 한미일 붙으면은 GDP가 센 나라가 우리 쪽이고 저쪽하고 우리가 싸매야 되는 그 편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우리 편인데 일본하고 우리는 진짜 어깨 겹고 막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를 갖고 있는 나라 관계잖아.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독도 문제, 이 위안부 문제 그거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이 한을 못 풀어주잖아 지금. 이런 관계들 그리고 한미일 친구가 3명 있다면 항상 보면은 우리 이제 잘하던 경험 보면은 2대1로 갈리잖아요. 한 놈이 이쪽부터 다 하잖아요. 딱 일본이 지금 우리 여기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막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서 막 트럼프 먼저 찾아가고 막 이러고 지금도 넣는 거 보면은 일본은 우리하고 같은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을 터놓고 막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라로 아주 그냥 멀리 생각해지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용현 선생님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중국은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을 바랄까요? 이에 대해서 탈북민으로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외세의 개입이 없이 온전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중국은 절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난 내가 봤을 때 이제 저분이 탈북자가 본 관점인데 탈북자도 나 하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선생님 개인의 의견.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 왜? 아까처럼 저쪽이 북중러 러시아가 지금 요즘에 삐딱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북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만약 통일이 되면은 중국하고 우리는 국경을 갖고 있는 정말 한반도가 변방의 땅이라도 거짓이 아닌 나라예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가 센 나라가 되는데 다 알잖아. 그거는 센 나라가 된다는 거는. 응? 북한하고 한국이 통일만 되면은 이 각자들도 그러고 우리가 봐도 센 나라가 될 것만 같잖아요. 센 나라가 되는데 그 센 나라가 센 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는 한국의 영향력에서 통일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를 이제 더 자기네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반도가 센 나라가 되는데 누구 친구 되게 미국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아닌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저기 말 안 듣는 북한이라도 반쪽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 내 편이 하나 더 있는 게 낫지. 이게 하나가 되고 강해지면은 자기 꼬봉이 되겠냐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굴복 안 하는데 그 되겠냐. 그러니까 나는 중국이 봤을 때 절대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거 원하지 않다. 그리고 동북 삼성이 지금 제일 56개 민족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거든요. 동북 삼성이. 네. 이 동북 삼성이 최근에 장마당을 통해서 이거 먹고 살아가는 저 북한 때문에 동북 삼성이 경제가 활발해지고 그쪽 사람들이 생활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북한을 가만 놔두니까 지네도 얻는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동북 삼성이 지절로 잘 사라지는 거야. 지들 신경 안 써도. 그리고 한국하고 합쳐지면은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하고 교섭을 많이 더 하려고 하지. 지네하고 뭐 무역하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이제 질문 2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탈북자인 내가 봤어도 저 중국은 통일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수하에 놓고 말썽 딴지지만은 지가 관리하고 싶고 지 편으로 만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은 민주적인 것을 고수하면서 자주적이고 또 외세의 개입이 없이 온전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우리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통일이 돼도 북한 같은 땅으로 통일이 되는 건 싫잖아요. 우리가 다 그쪽에서 여기 와서 살아봐서 우리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반쪽 내 고향도 통일이 돼도 좀 우리처럼 사는 세상으로 통일이 돼야지. 지들이 원하는 저 통일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일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 문제가 지금 국가 미래가 청년들이한테 달려있는데 이 자산이 청년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거 다 포기하잖아. 저는 3개 포기하다가 7개 하더니 N 포기까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미래의 한반도 주인들인데 이 애들이 통일하겠다는 열기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가슴 아프고 통일하겠다는 주체가 우리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응? 그러는 게 너무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한국과 북한은 경제력이 40배 차이 나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지금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게 지금 다 힘들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북한은 힘들어져야 되는데 밑으로부터 자본주의 싹이 막 열매져서 막 올라와서 인민이 경제를 움직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배급 안 줘도 인민이 저절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지금 신세대가 이제는 장사로 자본주의만이 살 길이라는 거 다 배우고 치고 올라오는 세대가 되고 이쪽은 발전하다 지금 떡 섰고 모든 게 지금 다 지금 우리 애들이 말하는 헬조선이 막 그런 조건들이 다 나오고 이런 상황에 빨리 통일하지 않으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점점 좋아져서
그쪽에 있는 자본과 기술을 중국하고 합쳐서 거래가 이루고 최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정말 잘 사라진다면은 대한민국하고 굳이 교류할 일이 뭐 있고 통일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이 침체된 이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빨리 국민들이 한테 통일에 대한 마음을 얻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열망들이 좀 커져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교류해. 저 중국하고 교류하게 하지 말고 우리하고 자꾸 교류해서 우리 시장도 높이고 미래의 우리 것을 다져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더 이로운 거지. 저 가만 놔두면은 저쪽하고 좋아져서 저쪽하고 붙어가지고 잘 살아진다면은 그럴 지금 조짐이 많이 보이잖아. 북한이 잘 사라질 것 같아. 그렇게 봉쇄를 하는데도 인민들이 그래도 고난의 그때 좀 고집이 없잖아요. 지금 다 그래도 죽이라도 한 끼라도 먹는 정도가 다 살아가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버티는 능력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급속도로 북한이 저렇게 급속하게 밑에서부터 저 발전하고 이제 자본주의를 알아가지고 올라서 중국하고 되면은 우리하고 이거 거래가 안 될 때는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게 국제적으로 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 많은 우리 북한에 묻혀있는 자원들이라든가 그걸 다 중국하고 거래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이제 신흥 부유층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단맛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렇게 개화가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북한의 그 김정은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할까거든요.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북한을 그냥 여느 나라처럼 생각하면 절대 오판해. 저거는 세계 유일한 특별한 나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나 그 답이 나오지. 그냥 적어도 사람 사는 나라고 저러고도 대통령 김정은이 대통령이고 지 나라 지지키겠다고 해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걸 그것도 적어도 나라다 이렇게 일반 나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살아봤지만 세계에 없는 나라. 죽었다 하고도 죽었다고 숙청됐다는 게 주석단이 또 나오는 나라. 알 수가 없는 나라. 너무나도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바꿔놓는데 이골이 난 나라. 세계적으로 선동이라면 저 나라를 따라갈 데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라를 일반 아라비아 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북한의 신흥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거의 1억 불 소유한 사람이 2006년도 시점에서 통계가 잡혀요. 몇 명이라고 그 정도인데 결국은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결국은 신흥 세력, 결국은 부르주아 중산층이 많아지면 혁명이 일어났고 그럼 북한은 왜 안 되는가 하는데 제가 북한의 국가 권력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거였어요. 답을 찾았어요. 저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부르주아지라고 해도 자유가 없고 그리고 국가가 딜을 할 수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그래서 흔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키워서 잡아먹는다. 돈 벌라 그래요. 쭉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막 중앙당 간부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 정도까지 올라와. 그럼 무조건 죽여버려. 없애버려.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북한에 그런 자본주의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인재인데 상관없어요. 왜? 그거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또 있거든. 없애버려.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벌어요. 그럼 또 키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앙당 간부가 내렸는데 우습게 보여. 그래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흔히 사격할 청사할 때 3발을 쏘잖아요. 90발 사격을 한 첫 번째 케이스가 김정은이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을 역한 사람한테 90발 쏜 게 아니에요. 북한의 신흥 부자가 중앙당 간부를 한번 우습게 봤어. 검열 내려왔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90발을 사격해버렸어요. 이거는 대단한 경고거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자본주의 시장 방식을 좀 열어준 것은 현 정세 안에서 이러한 다 살아가자니까 이렇게 한 거지. 너네가 판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거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치. 북한이 중국처럼 될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한이 중국이랑 더 가까워질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소연 씨 오늘 선생님의 정열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아, 뭐 저는 늘 배우죠. 저는 늘 부족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채워 넣는 입장인데, 뭐 이때까지는 이제 좀 뭐랄까 기존에는 좀 강의스러운 그런 걸 많이 들었다면은 이제 약간 동질감이 섞인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더 재밌는 네. 시간이었었어요. 제가 아는 여동생들은 요즘에 하도 정세가 이러니까 막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소연 씨? 그러자 오늘 주제도 북한의 위협인데 이게 저도 무서워요?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도 그렇고 보면은 이번엔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아. 뭐 최근에 김정은 망명설도 나왔었고 또 북한인 게 아니라 미국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라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바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북한이 그러는 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불감증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박사인 선배님은 어떠십니까? 아니 또 선배님은 또 많이 국제 관계라든가 이런 또 학문 쪽을 많이 연구하시니까. 저도 예. 지금 뭐랄까 저는 좀 이런 주제를 고리타분하게 항상 접근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 또 많이 배운 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 박사님들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미 박사인데 아직.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언어를 진짜 사실 깨닫게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 북한이 핵을 가져도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 어떤 위협에도 뭐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사람들이 받는 그 정신교육은 올바른 철학 이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고의 프로파간다의 최절정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뭐 종교도 많아. 그리고 다 각양각색의 뭐 정치 이념이라는 것도 많아. 하지만 물론 많지만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상 수준이, 그러니까 맞아요. 사물현상을 보고 이해하는 철학 수준이라든가 이 이념 수준이 높아요. 그게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뭐 이념이든지 어쨌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모르잖아요. 뭐 우리만 이긴다 하면 뭐 해요? 실질적으로 그 원리들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북한에서 우리 뭐 사상이 강해야 이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나는 여기서 하고 싶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식 수준이 이기는 거지 결코 뭐 군사력이야 뭐 어차피 전쟁 붙으면 거예요. 예, 우식이 이기는 대한민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협이라고 해도 또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는 선생님도 이제 정열적으로 강의하시는 것이 그 추억 기억이 있잖아요. 6.25 전쟁의 그 아픔이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열적으로 강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좋은 게 이렇게 좀 또 배워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소감도 제가 이렇게 마무리쯤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이제 그 북한이 이렇게 위협하다 그래서 그렇다 이가 쭉 이야기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아까도 내가 적국이라 했잖아요. 안보적으로는 저 적국이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시스템 다 가능성 열어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뭐 돈 없어 뭐 다른 거 그 시스템 다 준비해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협 저런 위협 가지고 우리가 다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와서 본 대한민국 내가 정착하면서 이 사회를 살면서 느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이 있는 국민이에요. 숨어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한 민주주의 국가는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로 달려나온 사람의 힘이라는 건 이건 초인간적인 힘이에요.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좀 위기가 안보나 경제나 다 위기에 있다고 한탄하고 있지만은 저력 있는 국민이 한다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하고 나갈 때는 정말 우리는 맞습니다.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참 선생님은 항상 이제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항상 달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더 뼈저리고 가슴 아프게 더 현실을 느끼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셨다가 이거 들어갑시다. 너무 정열적이시네요. 원래 그래야 성질이 야, 다르지.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나는 걔 민방위 대원들 막 이래는 막 걔들 막 질문하잖아. 나 다 싸우잖아. 났어? 다 싸워. 근데 그거를 한국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막 그렇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니도 이겨서 잘하는데 사람 못 봤는데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